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의 부진에도 갤럭시 S25를 앞세운 모바일 사업이 전사 실적을 견인한 덕분인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이달 초 발표한 잠정 실적보다도 상향 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79조 1,4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 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종전 최대인 작년 3분기 기록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도 6조 6,9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8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1% 넘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은 동결했던 이 갤럭시 S25 승부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S25 출시 휴가로 모바일 사업에서만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가전 부문도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에서 영업이익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대형 위주로 신제품이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에 그쳤는데요. HBM 판매가 크게 줄어들면서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19조 원대를 기록했고 파운드리도 가동률 정체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또 이제 관세 변수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부터 상황이 녹록치 않을 가능성도 크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엣지 등 신제품과 인공지능 HBM 개선 제품, 2나노 2세대 공정 수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도 1분기 기준 최대인 9조 원을 투자하는 등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산업 생산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수와 직결된 소비와 투자 지표는 동반 하락했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생산은 얼마나 늘었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7로 한 달 전보다 0.9% 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가동률 모두 2달 연속 늘었는데 반도체 덕이 컸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13.3% 늘며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의약품 생산도 11.8% 늘었습니다. 다만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했고 석유정제 생산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가라앉고 있네요. 네, 소매 판매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낮아졌습니다. 음식료품과 의복 판매는 늘었지만 통신기기,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가 8.6% 크게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과 설비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건설은 지난 2월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현재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소폭 상승한 만큼 통계청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생산량 자체만 보면 관세 영향이 아직 있다고 파악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악의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SKT의 미흡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먼저 유영상 SKT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유영상 SKT 대표는 오전 청문회에서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가 큰 만큼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기부도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대리점 오픈런 사태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유심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줄을 설 것을 예상하고도 무상교체에 나서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다음 달 중 500만 대가 들어올 것이고 6월 중 추가로 500만 대를 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심 교체에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약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면 SKT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이탈했나요? 네, 하루에만 3만 명씩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지난 28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7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 미흡한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이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SKT와 나머지 통신사 간 가입자 수 격차가 큰 만큼 당장은 SKT의 1위 자리가 흔들리진 않겠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은 전담팀을 마련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22명 규모로 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융당국도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대응본부를 운영하고 상시 보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금융권에서 부정인증 증가 등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오전에 금융기관들을 소집했네요. 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에 소비자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금융협회 담당자가 모두 참석했는데요. 우선 금융기관들은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신속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본부를 통해 일 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 사항을 보고받는다는 겁니다.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인프라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해 상시 보안 점검을 강화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금융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부정인증 같은 피해가 현실화되는 거죠. 네, 일단 각 금융협회는 현재 부정인증 증가와 같은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은 피해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이상 금융거래 탐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과 문자 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안면 인증 등 추가 인증 수단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거나 SK텔레콤 고객인 경우 이상 거래가 의심될 때는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통업계로도 파장이 번지며 신세계그룹의 통합 멤버십 신세계포인트 역시 SK텔레콤 본인 인증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오늘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결국 투쟁에 들어갔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어제 오후부터 진행됐지만 오늘 오전 2시 최종 결렬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준법 투쟁 방식의 쟁의 행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준법 투쟁에 따라 운행 속도가 늦어지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노조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정상 운행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서울시와의 임담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8일 예정된 전국 자동차 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고 밝힌 건데요. 다음 달 8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노사 간 통상임금 개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본급 8.2% 인상과 동일노동 임금 차별 폐지,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노사 간극이 큰 만큼 합의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인 푸른 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연금입니다. 지난해 수익률이 7%에 달하면서 정부가 더 잘 굴린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민간 금융사의 퇴직연금과 별도로 관리됐지만 정부가 통계를 통합해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통계를 별도로 내다가 왜 지금 통합하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두 통계를 합산해서 민간 계약형 퇴직연금과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매 분기마다 비교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금융사들과 달리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중퇴기금 푸른씨앗은 고용부에 실적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왔습니다. 고용부가 별도로 통계 산출을 해서 참고를 해왔는데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화하면서 일반적인 계약형 퇴직연금과 통계를 합쳐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10년간 개인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07%, 5년으로 기간을 줄여도 수익률이 2.35%에 그칩니다.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난해 연수익률은 반면 7%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수익률을 더 잘 내서 금융사들이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수의 금융업권별 관계자들은 고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공퇴직연금보다 민간 금융사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분기별로 확인시켜서 수익률을 높이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시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시스템 개편 용역도 시작했는데요. 앞서 고용부와 금융당국 간에 퇴직연금 데이터 차이와 수치 오류 등을 사후에 바로잡는 데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입력 즉시 잡아내서 퇴직연금 통계에 오차나 시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통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화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며 주 4.5일제 도입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인공지능 공약을, 김문수 후보가 조세 감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오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일 근로시간 상한도 설정하고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의 정부 부담도 늘리는데요.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를 높이고 자녀세액 공제도 함께 확대합니다. 이 후보는 오후 선관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퇴근 시간 직장인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나요? 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오늘 진행될 3차 경선 양자 토론회에 앞서 정책 대결에 힘을 주는 모습인데요. 한 후보는 크게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체화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237만 원인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을 304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대신 학자금을 상환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조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고 직장인 성과급의 세액 감면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오늘 서울에서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입국했죠? 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전용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곧바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자택에서 식사를 한 뒤 신세계 계열 호텔인 조선팰리스에 묵기 위해 서울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의 개별 면담도 이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 사업 비중이 커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기업 총수들이 거론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진 건 없나요?
네, 오늘 오전 조선팰리스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 삼형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롯데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도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과 비율을 2년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하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 발 물러서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는데 자동차 관세와 대중국 관세는 합산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자동차 관세보다 높을 경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죠. 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자동차 가격 3.75%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부담 완화 비율을 첫 해 15%에서 이듬해 10%로 완화하고 이후에는 유지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현지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자동차 업계 호소에 따라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게 미 정부 측 설명입니다. 만약 차량의 수입산 부품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는 아예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개선에 나섰는데요.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시설을 정비하고 최소 정비 시간을 늘리는 등의 항공안전대책이 나왔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은 빠져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안전성에 비례해서 항공기 운항 기회를 부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 새롭게 노선을 확보하거나 증대한 경우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노선을 배분하는데 사고 항공사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연구 영역을 올해 하반기 추진해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도출합니다. 또 공항시설과 정비체계도 손질하죠.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사고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부서지지 않는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평평한 땅 위에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합니다. 또 활주로 외에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물이 없어야 하는 종단 안전구역도 국내 모든 공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240m 이상으로 늘립니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중간 점검 시간도 일제히 늘어나는데요. 국내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종인 B737과 A320F 먼저 최소 정비 시간을 7에서 28%가량 연장합니다. 다른 기종도 6월까지 추가로 필요한 정비 시간을 파악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항공안전청 설립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하림 등의 닭고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다음 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유통량을 담합한 혐의로 이들 기업들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먼저 닭고기 기업들과 공정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삼계탕용 닭고기의 담합을 적발했던 사안입니다. 하림과 동우팜투 테이블, 마니커 등 7개 업체가 적발됐고 총 25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후 업체들 대부분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고요. 이 가운데 3위 업체인 동우팜투 테이블에 대해 다음 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업체별로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텐데 같은 사안인 만큼 이번 선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1위 업체인 하림은 아직 3개 담합 사건의 소송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우 측에서는 다른 업체들 역시 비슷한 속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3개 담합 소송이 마무리되면 6개, 그러니까 일반 고기용 닭의 담합 사건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3개 담합 적발 이듬해인 2022년 16개 6개 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1,8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식품산업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3개 담합에 얽힌 업체들 모두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패소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